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가자지구 북부의 두 번째로 큰 병원인 인도네시아 병원을 둘러싸고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병원 단지에는 환자와 의료진 외에도 피난 시민 수천 명이 노숙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병원 2층에 대형 포탄이 떨어져 최소한 12명이 사망했다고 가자 보건부가 밝혔으며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병원들을 은폐와 은신 장소로 활용해왔다고 보고 가자 북부 내 병원 시설들을 차례로 점령하고 수색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방위군은 15일 새벽에 북부 최대 병원인 알시파를 급습, 진입해 점거한 뒤 병원 곳곳을 뒤졌으며 나흘 뒤인 19일 아침 환자와 의료진 및 피난 시민 수천 명을 병원에서 모두 내보냈습니다. 현재 알시파 병원에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 250여 명과 의사 7명 및 간호사 5명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자지구 인도네시아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한 의료진은 이스라엘 탱크들이 병원에서 2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스라엘 방위군의 저격수들이 인근 건물 옥상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AP통신에 전했습니다. 병원 내에 있는 의료진과 피난 시민들은 이스라엘군이 병원을 포위한 뒤 급습 점거하고 모든 사람들을 병원에서 내보낼 것으로 걱정하고 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병원에는 환자 600명, 의료진 200명과 함께 피난 시민 2000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한 휴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성명에서 3국의 정상들은 가자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고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현하였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가능한 인도주의적인 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은 국제법 및 유엔 결의를 준수하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3국 정상들은 모든 당사국이 두 국가 해법을 추구함으로써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은 할랄 인증이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인정받게 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 자카르타에서 한국의 민간 할랄 인증 기관인 한국이슬람교와 한국할랄인증원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과 할랄 인증에 관한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내년 10월부터 신선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수입 식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국내 인증기관은 할랄 인증에 대한 상호 인정을 위한 절차를 준비해왔으며 2019년 12월에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청에 상호 인정 심사를 신청한 후 작년 12월에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9월 한 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 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들은 한국의 민간 할랄 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으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청의 별도 인증 없이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할랄 인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인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농식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 상대국 할랄 인증기관과의 상호 인정 협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채 구성은 국채가 88.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정부 부채 7,891조 6,100억 루피아 중 국채가 7,012조 7천억 루피아를 차지했습니다. 재무부 금융위험관리국 우바이디 국장은 정부의 부채 구성은 대부분 국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부가 국가 예산을 관리할 때는 최적의 구성과 위험 통제를 통해 부채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바이디 국장은 국채 발행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그 특성상 금융 시스템에서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채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아 유통시장에서 큰 영향 없이 쉽게 거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국채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통화 안정성을 유지하는 수단 중 하나로 은행이 주로 소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중앙은행, 보험 및 연기금,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9월 기준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채 비율은 국내 총생산의 37.95%로 이는 8월의 37.84%보다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작년 9월의 39.3%에 비하면 감소한 수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된 기간 동안 약 900명의 미얀마 로힝야족 난민들이 배를 타고 인도네시아로 밀려들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로힝야족 난민촌에서 떠나 약 보름 동안 항해한 끝에 수마트라섬 북서부 아체주에 상륙했습니다. 이들을 수용한 임시 대피소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유엔 난민기구는 당국에 더 큰 대피소 제공을 요청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나 아체주 정부는 이런 상황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그간 로힝야족 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대응해왔습니다. 특히 이슬람 근본주의 정책을 펼치는 아체주는 이슬람교를 믿다가 탄압받은 로힝야족 난민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런 사실이 알려져 더 많은 난민이 밀려들어오자 난민 수용을 꺼리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UN 난민 협약에 서명하지 않아 난민 수용 의무가 없다며 난민들에게 임시 피난처를 제공한 친절이 미립국자들에 의해 오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체주 주민들 역시 이에 반발하며 해당 지역의 어촌계 지도자는 이들이 대피소에서 도망쳐 나와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은 2016년 미얀마 정부의 대대적인 진압작전에 쫓겨대고 방글라데시로 대피했으며 현재 방글라데시 난민촌에는 로힝야족 난민이 약 1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의 질병, 재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최근 식량 배급도 줄어 다수가 영양실조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로힝야족 난민들은 국교가 이슬람인 말레이시아나 무슬림이 절대 다수인 인도네시아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런 수요로 인해 돈을 받고 이들을 낡은 목선에 태워 바다를 건너는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상대적으로 바다가 잔잔한 11월에서 4월 사이 배에 오르고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난민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에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사들의 수익률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보험업계가 글로벌 경제 리스크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사들의 수익률은 증가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에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은 550조 5천억 루피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 시장 규모인 542조 3천억 루피아에서 약 8조 루피아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보험업계는 내년 건강보험과 손해보험 부문도 부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보험산업 내 자본 축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보험업계의 위험기준자기자본은 기준치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회보장보험 보급이 건강보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BPJS의 총자산은 연간 8.84% 성장한 117조 2,900억 루피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보험사들에게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과 분쟁 발생, 중국의 경제 발전, 세계 원자재와 식량 가격 상승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며 보험사들이 중기적으로 투자 위험 증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중국 상하이 자동차 그룹과 울링 모터스와 협력해 출시한 저가형 소형 전기차 울링 빙고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합니다. 지난 17일 전기차 전문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빙고 EV는 에어 EV에 이어 인도네시아 시장에 출시된 울링의 두 번째 전기차 제품군입니다. 참고로 해당 모델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서 15만 293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출시될 빙고의 배터리는 물과 먼지에 강한 IP67 인증을 받았으며 31.9kWh의 배터리로 최대 333km를 주행할 수 있는 모델과 37.9kWh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410km를 주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울링 빙고는 밀크티, 갤럭시 블루, 무스그린의 세 가지 색상으로 제공되며 중국에서의 가격은 약 9,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빙고 EV의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며 이 기간 동안 빙고 EV를 예약하는 고객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울링 자동차 마케팅 이사는 인도네시아를 위한 두 번째 전기차인 빙고 EV를 선보임으로써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이동성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공군 소속 전투기 2대가 훈련 도중 추락하여 조종사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지난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1분경 동부 자바주 말랑의 압둘라흐만 살레 공군기지에서 인도네시아 공군 소속 엠브라에르사의 EMB-314 슈퍼 투카노 전술 전투기 2대가 훈련을 위해 이륙한 후 오전 11시 18분경 두 전투기의 교신이 끊겼습니다. 인도네시아군 당국은 두 전투기가 화라산인 브로모산 인근에서 추락한 채로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체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과 부조종사 2명 등 총 4명은 모두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아공 사송코 자티 인도네시아 공군 대변인은 두 전투기가 브로모산의 가파른 경사면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된다며 출발 전 검사에서는 기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비행 기록 장치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EMB-314 슈퍼 투카노는 브라질 항공우주 회사 엠브라에르에서 개발한 경공격기로 2003년부터 생산을 시작했으며 인도네시아는 2012년에 1억 4,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해당 전투기 8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